13강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3강은 조선의 대외 관계와 또 두 차례의 전쟁인 양난의 과정, 그리고 그 양난을 극복하고 나서 조선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는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조선 전기의 외교 관계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4대 교린이라는 단어고요. 여기 나와 있듯이 조선은 명이라는 중국의 나라에게는 사대라고 해서 사대라는 말은 뭐냐면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긴다는 뜻이고요. 결국에 조선은 명나라를 섬겼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교리는 이웃과 친하게 지낸다는 의미로 명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에게 펼쳤던 조선의 대외 정책인데요. 친하게 지냅니다. 사이좋게 교류하면서 지내는데요. 회유를 통해서 그들과 또 교류를 하기도 하고요. 그들이 또 예를 들면은 조선의 국경을 침범한다든지 이렇게 또 선을 넘는 행동을 했을 때는 강경책을 통해서 회유와 강경책을 같이 이렇게 병행했던 정책을 교린 정책을 합니다. 이 그림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조선은 명에 대해서 4대, 그리고 나머지 나라들 일본과 여진족, 그리고 유구는 오늘날의 오키나와 지역인데요. 이런 동남아시아 국가들까지 포함해서 나머지 나라들은 교린 정책을 했다라는 거죠. 자, 우선 명과의 관계를 좀 먼저 정리를 조금 더 살에 붙여보면, 조공책봉 관계라는 건 동아시아에서 펼쳐졌던 대표적인 외교 관계인데요. 이 외교 관계에서 조공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작은 나라가 큰 나라한테 물건도 바치고 충성을 맹세하는 걸 조공이라 하고요. 책봉은 그 큰 나라가 작은 나라에 대해서 너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권자로 인정을 해주는 과정을 책봉이라 합니다. 여기 조공책봉 관계를 맺으면서 조선은 명나라에 대해서 4대 외교를 했다. 근데 이 4대가 굴욕적인 것만 아니었다. 당시 명나라 중국은 문화적인 거나 경제적인 수준에서 조선보다는 앞서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조공책봉을 통해서 경제적 문화적인 교류를 하게 되고, 이것이 조선에게 실제적으로 큰 이득이 되는 실리 외교였다라는 거죠. 굴욕적인 것만은 아닌 겁니다. 근데 초창기에 건국 초기에는 정도전이라는 인물이 요동 정벌을 추진하면서 사실 명나라와 사이가 안 좋았어요. 요동이 바로 요 지역이거든요. 명나라와 우리나라 사이에 있는 만주 지역인데 이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걸 태종 이방원이 왕이 된 이후에, 태종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왕이 될 수 없는데 왕자의 난을 통해서 어찌 보면은 불법적으로 권력을 획득했던 인물이잖아요. 이 조공책봉이 필요한 거는, 책봉을 받는 게 왜 중요했냐면 중국의 황제가 나를 조선의 왕으로 인정해주는 것은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우리보다 힘센 나라, 큰 나라가 나를 왕으로 인정해준다? 우리나라 안에서 나는 내 통치의 정당성과 명분이 생기는 그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태종은 자신의 이런 취약한 정통성을 명나라의 책봉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실제 태종 이후에는 4대 외교를 통해서 친선 관계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여진과는 교린 정책을 펼치는데요. 일단 그들을 회유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늘 원했던 것은 조선과 교역이에요. 유목민들은 늘 물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조선과 교역을 원했고요. 국경지역, 여진과의 국경지역에 무역소를 설치해서 그들과 교역을 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계속해서 조선의 영토를 침략하거나 이런 문제를 일으켰을 때는요, 강하게 진압을 하는데요. 군대를 보내서 바로 이 두 지역, 압록강 근처의 4개의 지역 사군과 두만강 근처의 6개의 지역 육진을 아예 우리 땅으로 편입을 시켜버립니다. 이거 누가 했냐면 세종 때입니다. 세종의 업적에 하나 또 추가해야겠네요. 그렇죠? 세종 때 사군 육진을 개척하면서 여진족을 토벌하는 그러한 것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으로 이제 일본과의 관계를 좀 보면, 일본 역시 교린 정책을 이제 통해서 교류를 해왔는데요. 첫 번째, 그들의 문제가 됐던 게 왜구입니다. 왜구는 일본 해적들을 말하는데요. 이 왜구가 조선의 바다를 끊임없이 약탈하다 보니 이 왜구의 근거지, 왜구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우리말로 대마도, 일본말로 스시마 섬이었는데요. 그 스시마 섬을 1419년 세종 때입니다. 이것도 이종무라는 사람을 보내서 토벌하는 강경책을 펼쳤습니다. 다 세종 때죠. 사군 육진과 대마도 토벌. 그리고 회유책으로는 일본이 계속해서 조선과 교역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명나라가 가장 높은 경제적 문화적 수준을 가졌고 그 다음은 조선이기 때문에 일본은 조선을 통해서 선진 문물을 수용하고자 했거든요. 또 그래서 조선은요 세계의 항구를 개방해서 일본과 교역에 나서게 되는데요. 부산포, 부산, 제포 오는 날에 창원, 진해, 연포, 울산의 새 항구를 열어주고 일본과 제한된 교역을 하면서 회유책을 펼치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바로 교린 정책이라는 거죠. 친하게 지내는 게 기본적인 거. 자, 그런 와중에 조선의 중요한 사건이 터지니 그게 바로 1592년 발생한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은 일본의 침략으로 시작됩니다. 1592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죠.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자,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인물은 일본이라는 나라를 약 100년간 일본은요. 임진왜란 터지기 전에 약 100년 동안 전국시대라고 해서 이 무사들이 서로 일본의 최고의 지배자가 되기 위해서 치열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 전쟁을 끝내고 일본 최고의 권력자가 됐던 사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예요. 근데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대륙, 즉 중국, 한반도로 진출하고자 하는 욕구도 있었는데요. 본인의 욕구도 있었지만 이런 것도 있었죠. 일본을 통일하고 무사들 중에 최고의 대장이 된 건데 쉽게 말하면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반대하는 많은 무사 세력들이 존재했다라는 거죠. 그 무사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가장 좋은 게 뭡니까? 한반도와 명나라, 중국을 정벌해서 그 땅을 너희들에게 나눠주겠다라는 명분을 내걸었던 거죠. 자신을 향한 불만들을 외부로 돌렸던 거죠.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비롯한 이제 일본의 무사 세력들이 조선을 침략한 게 바로 임진왜란이라는 거죠. 1592년 왜군이 조선을 침략합니다. 4월경 부산 앞바다로 왜군이 몰려오게 되고요. 일본군의 작전은 간단했습니다. 육로로 빠르게 수도인 한성으로 달려가서 조선의 왕을 사로잡는다. 그럼 병사들에게 필요한 보급품은 어떻게 공급하느냐? 바닷길을 통해서 공급하겠다라는 게 그들의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한양까지, 한성까지요. 20일 만에 진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의. 그 얘기인즉슨 별다른 이렇게 걸림돌 없이 진격했다라는 거죠. 조선군은 계속해서 패전을 하고 결국에 한성까지 함락당하게 됐죠. 한성 함락당하니까 그 당시 조선의 임금이었던 선조는 의주까지 피난을 가게 되는 거죠. 자, 의주로 피난 간 선조, 조선의 운명은 바람 앞에 등불 같았습니다. 그때 전세를 역전시키는 두 존재들의 활약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첫 번째가 이순신이 지휘했던 수군의 활약이었습니다. 이순신은요. 한산도 대첩에서 일본군을 크게 무찌릅니다. 이때 하객진이라는 전술을 썼다라고도 기록이 남아있는 한산도에서의 이순신의 승리. 그러면서 이순신이 이 남해와 서해 바다를 지켜냅니다. 서해와 남해의 제해권, 바다를 제어하는 이러한 강한 힘을 통해서 바닷길을 통해서 물자를 보급하려던 일본군의 계획을 차단시켜버리죠.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곡창지대인 이 전라도 지역을 수호하게 되게 됩니다. 이순신의 활약으로. 그래서 전쟁의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라는 거죠. 자, 이 수군의 활약과 함께 또 봐야 되는 게 바로 의병입니다. 의병은 나라의 군인이 아니에요. 자기 고장을 지키기 위해서,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의로운 마음을 갖고 일어났던 군인들을 말하죠. 여기 빨간색 박스로 표시된 사람들이 그 당시 의병을 이끌었던 의병장들인데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 이제 곽재우 같은 인물입니다. 곽재우 같은 인물은 이 붉은색 옷을 입고 전투에 나섰다고 그래요. 그래서 붉은색 상의 홍의 장군이라고 불렸는데요. 왜군들이 일본 애들이 이 곽재우가 입은 붉은색 옷을 보면 굉장히 긴장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곽재우는요 일부러 자기가 비슷한 옷을 입힌 병사들을 몇 명 계속 배치해가지고 분신술 같은 걸 써서 일본군의 혼란을 주기도 했던 인물이 곽재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이렇게 빠르게 조선을 초창기에 물리치고 진격할 수 있었던 건 일본군이 도입했던 신식 무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조총이라는 무기죠. 새로운 총이라는 무기를 도입해서 조선 군대가 여기에 초창기에는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던 거죠. 자, 근데 수군과 의병의 활약으로 차츰 전세는 바뀌어가고 거기에 명나라가 조선을 돕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명나라가 조선에 군대를 보냈던 건 사실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하면 조선을 정말 예뻐서 도와주고 싶어서라는 것보다는 일본이 만약에 조선을 차지하면 그 다음 침략, 공격의 대상이 자신들 명나라가 될 걸 알았기 때문이죠.
명나라는 1593년 임진왜란에 군대를 보내면서 참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결성된 게 바로 조명연합군이죠. 조명연합군은 결성해서 사실 여기 평양까지도 밀렸었거든요. 그때 93년에 평양성을 탈환하게 됩니다.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하고 행주, 대첩 여기 즉 오늘날의 이제 고향 근처까지 쭉 밀고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쭉 밀고 내려오는데 여기 벽제간 전투에서 벽제간이라는 곳에서 한번 명나라와 조선의 연합군이 크게 패합니다. 그 이후에 명나라 군대가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선조는 그 당시 조선의 임금 선조는 빨리 명나라 군대를 동원해서 이 왜군들을 다 소탕하고 싶은데 명나라 군인들이 벽제관에서 진 다음에 꿈쩍도 안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명나라와 일본군도 더 이상 완전히 밀고 나갈 힘이 없었기 때문에 둘 사이에 휴전회담이 진행되게 됩니다. 명과 일본 사이 휴전회담이 진행되는데요. 이 휴전회담이 무려 3년 가까이 진행되거든요. 네, 일본 측에 무리한 요구가 있었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반도, 조선에 전라도, 경상도 등 4개의 지역은 일본에게 넘겨라. 그리고 명나라 뭐 황제의 딸 공주를 도요토미한테 뭐 시집 보내라 등의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면서 이 회담은 결렬되게 됩니다. 그리고 회담이 결렬되자마자 일본은 1597년 다시 한번 조선을 침략합니다. 그게 정유재란인데 여러분 임진왜란은 1592년부터 크게 1598년까지 약 7년간의 전쟁인데요. 이 긴 시기의 전쟁 전체를 임진왜란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흔히. 근데 세분화해서 97년부터 일본이 이제 다시 쳐들어왔다 해서 곧 97년과 98년에 일어났던 전쟁은 또 정유재란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그냥 여러분 임진왜란이라고 기억하셔도 돼요. 예, 임진왜란의 전개 과정만 한번 좀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중간에 조명연합군의 참전, 그리고 회담, 휴전회담, 결렬, 그 이후에 정유재란이 발생했다라는 요 전개 과정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정유재란이 터질 때는 조선도 어느 정도 대비가 돼 있었던 상황이죠. 특히나 이 바다에선 역시나 이순신이 엄청난 활약을 하게 되죠. 영화로도 제작됐던 명량에서 12척의 배로 왜군 130여 척의 배를 물리치는 엄청난 활약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조선이 이제 초창기 임진왜란 초창기와는 전혀 다른 방비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본의 그 당시에 지도자였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고 일본군은 철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7년에 걸친 긴 전쟁은 끝나게 되죠. 근데 이 임진왜란이 중요한 거는 바로 전쟁 후에 중국, 그 당시 명나라와 조선과 일본이 동아시아 각국이 다 참전했던 국제전쟁이었단 말이죠. 이 전쟁이 세 나라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임진왜란은 어떤 영향을 줬냐면 첫 번째는 조선에는 인구 감소라는 그러한 인구 감소 많이 전쟁터가 됐던 곳이 조선 아닙니까? 인구가 줄어들게 되고요. 농토가 다 황폐화되는 그러한 피해를 입었죠. 또 하나 전쟁 중에 비변사라는 기구가 모든 정치의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로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는 그러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우리 비변사 배웠습니다. 앞에서 임시기구였던 비변사가 국정을 총괄하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명나라 같은 경우는 임진왜란에 참전하면서 많은 전쟁 비용을 지출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국력이 약화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때 명나라가 약화된 틈을 타서 이 만주 지역에서는 바로 여진족이 다시 힘을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결국에 여진족은요 1616년 후금이라는 나라를 세워 금나라 우리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예전 고려시대 때 그 금나라를 세웠던 애들이 여진족인데 금나라가 중국을 뺏긴 다음에 다시 지네들이 살고 있던 만주 지역에 초원에 가서 살고 있다가 요 시기에 다시 힘을 키워서 나라를 세웠다라는 거죠. 금나라를 계승한다 해서 후금이라는 나라를 세우고요. 이 후금은요 더 세력을 키워서 1636년에는 중국식의 나라 이름인 청이라고 나라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여기 청나라가 나중에 명나라를 공격해서 멸망시키고 중국 전체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게 됩니다. 즉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교체되는데 그 교체되기 시작했던 시점이 바로 이 명나라의 국력이 약화됐던 게 임진왜란의 전후한 시점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일본 같은 경우는 도요토미가 사망하고 지배자가 바뀌어요. 누가 새로운 지배자가 되냐면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인물이 새로운 지배자가 됩니다.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무사들 중에 대장이 바로 쇼군이라고 불리던 사람인데요. 쇼군이 돼서 무사들의 정부를 만들어요. 그걸 뭐냐면 무사들이 정치라는 그런 거를 막부라고 합니다. 이 막부를 만드는데 이 막부의 위치가 어디 있었냐? 오늘날의 동경 근처인 에도에 있었거든요. 에도 막부라는 새로운 무사들의 정부를 만들게 됩니다. 임진왜란이 끝난 1603년이죠. 그리고 이 전쟁 과정에서 조선의 학자와 기술자들을 많이 납치해가면서 이후에 일본의 성리학이라든지 도자기 문화 같은 것들이 크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던 게 임진왜란이었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조선은 임진왜란이라는 한 차의 전쟁을 끝냈어요. 전쟁이 끝나고 이제 광해군이라는 사람이 이제 선조의 뒤에서 왕이 됐는데, 광해군은 또 하나의 외교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다라는 거죠. 뭐냐? 아까 말했듯이 이 후금, 여진족이 세운 후금이 갈수록 세력이 커졌습니다. 반면 명나라는 갈수록 힘이 빠지고 있었는데, 광해군은 이 후금과 명나라가 대결하는 중에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야 되는 그러한 외교적인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광해군의 외교는 한마디로 중립 외교인데요. 뭐냐면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 명나라는 기본적으로 조선이 4대했던 나라고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줬던 은혜를 베푼 나라입니다. 이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후금은 지금 막 강해지기 시작했고 떠오르는 새로운 강력한 세력입니다. 괜히 이 후금을 자극했다가는 조선은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전쟁을 치른다는 건 너무나 큰 위험이죠. 그래서 광해군은요, 이 둘 사이에서 중립외교를 펼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명나라가 광해군한테 지원군을 요청합니다. 둘이 전쟁을 벌일 때 조선 지원군을 보내달라고 해요. 그래서 광해군은요, 지원군을 안 보낼 수 없기 때문에 보냈는데, 그 당시 지원군의 총사령관이 강홍립이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너 가서 후금군과 싸우다가 상황이 불리해지면 바로 항복해라, 투항을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 강홍립은 후금군과 전투 중에 포위되자마자 항복을 하죠. 그것은 뭡니까? 후금과 싸우고 싶지 않다라는 광해군의 의지를 보여주는 행동이었죠. 그래서 후금은 광해군, 조선이 우리와 싸울 마음이 없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조선에서 이 중립외교를 펼치던 광해군을 쫓아냈던 사건이 바로 1623년 인조 반정이죠. 서인들이 주도해서 인조를 새로운 임금으로 앉히고 광해군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서인들이 광해군을 쫓아냈던 명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광해군이 오랑캐인 저 후금 놈들과 친하게 지냈다는 이유가 광해군을 폐위한 하나의 이유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서인들은 우리가 앞서 붕당 정책에서 봤듯이 서인들이 인조 반정으로 권력을 잡고요. 외교 정책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요. 중립 외교가 아니라요. 친명 배금. 명나라랑 친하게 지내고 후금 배척하는 이러한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여러분, 후금을 배척하니 후금 입장에서 당연히 조선을 한번 손봐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후금의 목표는 조선이 아니라 중국 대륙 전체 명나라를 일단 정복하는 건데, 명나라 정복하기 앞서서 자신들의 배후에 있는 조선이 명나라랑 손잡고 늘 공격해올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에 시달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후금이 조선을 공격해옵니다. 그게 바로 호란이고요. 호란, 오랑캐들이 쳐들어왔는데, 호란은 크게 두 차례가 있어요. 하나가 바로 1627년의 정묘호란이고 두 번째가 1636년의 병자호란. 이 두 차례의 오랑캐들의 침략, 즉 후금의 침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후금이 침략했을 때요, 조선은 여기 보시면요, 지도가 파란색이 정묘호란 때의 후금군의 진경로, 초록색은 이 병자호란 때의 진경로인데, 이제 정묘호란 때 같은 경우는 왕이 강화도로 재빨리 피신을 하면서 후금군이 뭐 더 이상 뭐 해볼 게 없잖아요. 왕이 강화도로 들어갔고 후금 역시 말 타고 싸우는 거에 뭐 해전은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의를 맺고 돌아가는데요. 이 당시에는 후금이 형, 조선이 아우인 형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어찌 보면 후금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후금에 대해서 배척하는 친명배금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게 됐죠.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약 10년 정도 뒤에 후금은 나라 이름을 국호를 청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청이로 바꾼 다음에 조선에게 군, 신,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맺기를 요구하죠. 이 군신관계 요구에 대해서 조선 내에서는 두 가지 입장이 대립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그들의 군신관계를 요구를 받아들이자 화의를 맺기를 주장하는 주장, 주화론과 척화론은 뭐냐면 화의를 평화를 배척한다, 즉 맞서 싸워야 된다라는 입장이 대립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조선은 기본적으로 주전론의 입장을 택하게 되는 거죠. 오랑캐와 무슨 화이냐, 그리고 저 오랑캐 놈들한테 어떻게 임금으로 섬기는 군신관계를 맺느냐,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은 군신관계 거부하게 되고요. 청은 조선의 군신관계 거부를 빌미 삼아서 다시 침략하니 그게 1636년의 병자호란입니다. 그 당시 청태종이라는 청나라의 황제가 조선에 침략해 오게 됩니다. 이때는 인조가 또 강화도로 도망가려고 했는데요. 청나라 군대가 먼저 강화도로 가는 길목을 차단해버려요. 한번 당했잖아. 그러면서 어디로 가냐면 어쩔 수 없이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남한산성에서 한 45일 가까이를 항쟁을 하다가 결국에 청나라에 항복하게 되는데요. 항복했던 곳이 바로 삼전도라는 곳이고요. 삼전도에서 굴욕적인 항복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항복하냐면요. 절을 한 번 할 때마다 머리를 땅에 3번 조아리는 삼배구고 도래라는 굴욕적인 항복 의식을 거치고 결국에 조선은 후금과, 이때는 후금이 아니죠. 청으로 나라 이름 바꿨으니까 청과 군신 관계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정묘란 때는 그 당시에 후금이 쳐들어온 겁니다. 나라 이름은 후금이고 병자호란 때는 청이 쳐들어온 거죠. 같은 애들인데, 여진족의 애들인데 나라 이름이 시기별로 다르다는 거죠. 어쨌든 조선은 이 두 차례의 큰 전쟁,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치러내면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밑에 나와 있는 대외관계의 변화입니다. 일본과는 임진왜란 이후에 국교가 단절됐죠, 당연히. 그러다가 광해군이 국교를 다시 재개하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송환해 오고요. 그리고 일본의 요청에 의해서 조선에서 일본에 보냈던 사신들이 있는데요. 통신사라고 하는 사신을 보내줍니다. 왜? 일본은 조선의 통신사를 통해서 선진된 문물 그리고 경제적인 교류를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통신사를 보내줬고요. 아까 말했던 막부의 쇼군이 자기가 새로운 쇼군이 될 때마다 통신사를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 얘기 뭐냐면 일본보다 발전한 선진 문물을 가지고 있던 조선에 타절단이 와서 쇼군의 권위를 인정해주는 것들을 이렇게 원했던 것도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통신사가 일본에게 파견됐던 사실이다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청과의 관계에서는 북벌운동이라는 것들이 추진됩니다. 북벌은 뭐냐? 청에게 당했던, 오랑캐에게 당했던 치욕을 씻고 북쪽을 정벌하자, 오랑캐를 정벌하자라는 거죠. 쇼종 때. 왜? 쇼종의 아빠가 아까 봤던 누구야? 인조거든요. 아빠가 굴욕적으로 항복하는 모습을 봤던 쇼종 때 청나라에 대한 복수를 하자라는 북벌운동, 그래서 실제로 무기라든지 군사들을 정비하는 작업을 해서 청나라 정벌하려고 했는데요. 여러분, 1644년에 명나라가 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명나라에 대한 복수도 하면서 우리가 저 오랑캐들에게 대갚아주자라는 게 북벌운동인데, 사실 이 북벌운동은 현실성이 굉장히 떨어졌었죠. 이미 조선과 청나라는 군사적으로 볼 때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었던 상황이고, 이 북벌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쇼종때 송시열이라는 사람인데, 이 송시열이 누구냐면 서인의 대표예요. 서인, 친명배금 정책을 펼쳐서 후금의 침략, 두 차례의 호란을 발발시켰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북벌이란 걸 들고 나왔던 거죠. 왜? 만약에 북벌 운동을 펼치지 않으면 서인 니네 때문에 이 호란을 맞아서 나라가 이렇게 됐으니 니네 책임지고 정치 권력에서 물러나 라는 얘기 나오니까, 그런 얘기 나오는 걸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 복수할 거야, 쟤네한테 복수할 수 있어 라는 이런 북벌 운동을 전개하는 정치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거죠. 실제로 쇼종 이후에 북벌 운동은 사그라들고 스르르 없어집니다.
얼마나 현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18세기 이후에는 북학론이라고 해서 청나라를 배워야 된다. 청에 발달된 문물을 수용해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랬냐면 청나라에 보냈던 사신, 조선이 보냈던 사신은 연행사라고 부르는데요. 연행사들이 가서 청나라의 발전된 모습들을 보고 오는 거예요. 오랑캐인 줄만 알았던 쟤네들이 굉장한 수준의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조선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자라는 북학론이 대두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조선의 지배층은요, 대외 인식의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명이 멸망한 다음에는 중화라는 건 개념이 뭐냐면 중국 애들이 자신들이 전 세계 중심이다라는 걸 주장했던 게 중화 사상이고 중화주의예요. 근데 전 세계의 중심을 외쳤던 중국 전통 한족의 나라인 명나라가 사라졌잖아요. 오랑캐라고 불리던 청나라에 의해서. 그래서 그 명나라가 주장했던 중화라는 전 세계의 중심이라는 그 중화가 우리 조선으로 넘어왔다라는, 조선이 곧 중화다라는 조선 중화주의 같은 인식이 늘어나면서 일종의 정신 승리하고자 했던 거죠. 현실은 청나라 오랑캐들한테 대패해서 군신관계 맺고 청나라한테 눈치 보면서 우리는 중화를 계승한 나라야. 저 오랑캐 놈들은 중화 사상을 가질 수 없어라고 하면서 스스로 정신 승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게 이제 13강의 대외관계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